2012, 13년부터 이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다. 점점 가면 갈수록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복합 소재 만드는 공장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 그 옛날의 영광이 어디 갔는지 답답하더라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항공 전력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퇴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대만군의 육해공 전력이, 특히 해군 전력은 말도 못하고 떨어졌어요. 그 수준이 10년 사이. 대만은 90년대까지는 기술과 경제가 한국보다도 좋았는데 현재는 왜 건조 능력조차 사라진 걸까요? 그 시기가 1999년부터 이제 중국군의 어떤 함정, 해군 전력을 이제 증강시키고, 그리고 이제 소위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이제 본격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균형이 좀 맞아 있었어요. 전투기 전력도 그렇고, 함정 숫자도 그렇고, 지상군 병력도 지금보다는 많았고, 물론 이제 노후 전차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방어전에 있을 때는 쓸만하기 때문에 방어전 할 때.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는 2012년도. 그 다음에 2013년 그 사이인데, 2011년도는 이제 중국 해군의 지금 항공모함, 최초의 그 라오닝함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스텔스 전투기를 2015년도 이제 항공모함을 등장시키면서 동시에 스텔스 전투기 J-20이죠. 이것을 이제 일반 에어쇼에 이제 공개를 하고 본격 양산을 이제 돌입을 하는데, 그때부터 봐야 돼요. 2012, 13년부터 이 군사력의 균형이 깨졌다.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대형 적들, 그러니까 대만군이 가질 수 없는 전력들, 특히 스텔스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공모함도. 그러면서 균형이 깨졌고, 그 전에는 어느 일정 부분 미국이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 공군이 이제 1990년대 주력 전투기는 J7이라는 소위 러시아로 말하면 이제 미그 21이고, 이게 중국산이 J7, F7이라고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주력기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실제 양쪽으로는 이제 밑에 A6, 미그 19죠. 이걸 3,000대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90년대는 그게 주력기였는데, 그럼 이제 대만군은 F104, F5EF, 그러니까 거기에 비등한, 거의 대등한 전투기를 거의 한 3분의 1 수준이지만은 즉각적인 출격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왜냐면 중국은 이제 관구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대만을 향해서 그 전투기가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충분히 되는데, 이런 게 이제 깨지기 시작한 게 중국제 J20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그 플랭커 시리즈. 그게 이제 소위 Su-27을 이제 자국해서 만든 J11이라든지, 그때부터 중국이 이제 러시아제 전투기를 카피를 뜨면서 면허 생산하면서 숫자를 늘려요, 동시에. 그리고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 이게 2013년, 14년 되니까 이제 위협이 되고, 현재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대만군이 실제 지금 앞으로 전투에 붙으면은 많은 피해를 받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에서 미국하고 지금 아니라고 하는데, 중국과 일본이 엄청 지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결국에는 일본의 자위대가 어떤 형태로 이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를 제공한다든지. 그게 또 중요하죠. 이제 그게 바탕이 이제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건데, 대만군하고 중국군의 일반 재래식 전력을 비교하면 이미 무너진 거는 꽤 오래됐다.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상징성 있는 무기들이 스텔스 전투기하고 이제 항공모함이다. 그러니까 지상군 전차나 이런 거 잘 얘기 안 해요. 상륙용 장갑차나 전차 얘기는 그렇게 또 최종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게 최신형 자기들이 중국산으로 만들었어도 그거는 그렇게 언론에서 먼저 앞세우지는 않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 호위함, 그다음에 중국판 이지스, 이 숫자가 지금 거침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진핑이가 2027년까지 다 완성을 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전 배치되는 2030년, 31년 가면 진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은 지금 비교해서 커지죠. 그전에는 심리전, 포위전, 더 나아가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걸 보면서 특수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당장 전쟁이 내일 당장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향후에는 한 5년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대만군의 어떤 군사력이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는 거의 대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무기 체계든지, 근데 지금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만군이 스텔스 전투기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비교하면 항공모함은 당연히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잠수함도 자국 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것도 8척을 가져야만 뭔가 수중 전력으로서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을 김 시도라도 해보는데, 지금 대만 해군의 잠수함이라는 게 옛날 네덜란드제 2척, 그다음에 2차 대전 때 미국이 사용하다 넘겨준 아주 구형 2척.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전력이고, 그러니까 실제 가동할 수 있는 대만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딱 2척이에요. 그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대만군은 계속 처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무기를 조달을 이제 자국 내에서 하는 거를 여러 컴포넌트를 수입해가지고 조립해서 미사일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역할과 미국의 동북아 전력이 더 중요시 되는 게, 더 나아가서는 필리핀의 영토에서 중국을 상대로, 아니면 중국의 양안 대만 사이에 미사일을 떨굴 수 있는 필리핀의 역할, 어떤 주둔지, 미국한테 주둔지를 줄 수 있는 유사시. 그래서 필리핀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동북아시아의 동맹 전력이 지금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앞서가는 얘기를 했고, 안 해도 될 얘기를, 숨겨놨어야 될 얘기를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시진핑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하지만은, 그러면 대한민국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한테 묻는 게 되죠.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들 방에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김해 기지에서 뭐 얘기할 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수를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수를. 이렇게 동맹을 묶으려고 하는 미국에 대비해서. 대만군의 또 능력은 이제 상당히 저하됐기 때문에. 노무기도 많고. 근데 노무기 하면은 옛날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 썼던 견인포들도 주력 지금 화기예요. 근데 그것도 가동만 되면은 포탄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륙군을 상대로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근데 그 상태, 그 영상을 요즘에 홍보 영상을 내가 많이 보는데 105mm, 155mm 구형 견인포를 사격을 하는데 이 근거리에 사거리가 있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가까운 그 섬에까지 접근했으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력들 중심이고, 그다음에 전차가 동원돼서 수시로 이제 기동훈련해서 바다로 향해 사격하는데, 그것도 사거리가 뭐 좀 짧은 M60A3라든지 무기가 노후화됐다기보다는 구형무기로서 과연 초기 전투에서 막아낼 수 있을까? 한두 번 넓게 잡아서 두 번까지는 막는다 하더라도 세 번째는 그것도 이제 파괴되고 거꾸로 파괴되고 포탄이 뭐 딱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바로 이게 공수가 돼야 되는, 공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포탄 규격들은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본토나 미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이에요. 뭐 105mm, 155mm 그 구형 탄, 전차 포탄, 105mm 포탄, 그것도 실제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무기 쪽으로 들어가면은 대만군이 버틸 수 있는 게, 저는 구형 무기를 가지고도 버틸려면은 포탄이, 마치 우크라이나전에서 다 봤으니까 그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면 결국 대한민국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처럼 미국한테 줘서 미국 거쳐서 다시 대만군에 준다? 그럼 그것도 시간이 걸리잖아. 그 순간, 그 시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뭐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중국군이 점령을 다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뭐 대만군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불리해요. 근데 열심히 훈련을 하더라고요. 뭐 홍보전 차원에서라도 여러 가지 화기를, 이제 화력들, 무기들을 동원해서 훈련하는 거를 뭐 쇼츠라든지 많은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무기들은 다 좀 구형화된 무기들. 그 다음에 단거리 무기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이제 접하면서 좀 걱정은 되죠. 아, 이게 상황이 점점 나쁜 쪽으로 가고 있구나. 2013년, 뭐 15년 이때 지켜본, 현장 가서 또 훈련하는 거, 뭐 주야간 훈련하는 거 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군 활용 이 정도면 일단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네 했는데, 현재 2025년, 2026년에 와서 그들의 어떤 영상을 보면은 이거 진짜 위험하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전투기가 중국군 상대로 해당되는 특정 지역의 상대로 전투기가 뭐 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숫자를 못 채운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교묘하게 아주 예전에 10년 전에 발주했던 F-16 그 블록 70, 66대죠. 66대를 이게 상황 봐서는 빨리 줄 수 있는 건데,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대만 공군에 66대라는 전투기가 들어와도 사실 풍족한 게 아닌데, 중국군 상대로 공중전에 있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지상 있는 상태에서 떠도 뭐 스텔스 전투기에 격추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조차도 미국이 안 주고 지금 이렇게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 본토 로키드 마틴 그 공장에는 대만군의 공급 납품할 수 있는 전투기가 2대, 3대 이 정도는 이제 1개 편대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2026년 올해죠. 4월 달에 미중 그 회담도 봐야 돼요. 어떤 군사 정책을 이제 또 미국이 대만한테 시행을 할지. 근데 둘이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만나서 뭐 좋은 얘기를 해서 화기가 끝나면,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은 그 예를 든 M 전투기도 더 미룰 거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 얘기했는데 전투기를 공급한다? 그건 다시 판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대만군이 참 가면 갈수록 불리하구나. 그러면 또 자체 전투기를 만들면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경국 전투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후속으로 하도 이게 복잡해지니까 상황이, 이 후속으로 T5라는 걸 이제 생각해요. T5 훈련기인데 초음속 경국 전투기를 훈련기를 거꾸로 만든 거예요. 우리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T50에서 FA50을 갔는데, 그들은 FA50 버전을 반대로 T50 버전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T5.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로 역행하고 거기다 무장을 달 수 있는 앱으로 또 이렇게 중간. 그게 사정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전투기를 자체 만들 수 있는데도 미국이 공급망, 그러니까 미국제 엔진이 TF 엔진이 들어와야 되는데, 미국이 이것도 상용 엔진이면서도 군용화 시킨 건데, 이중화 시킨 건데, 그것조차도 제때 안 주면은, 그걸 뭐 껍데기만 조립해서 뭐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그 경국 전투기 복합 소재 만드는 공장도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그 옛날의 영광이 어디 갔는지, 공장 자체. 그래서 뭐 거기에서 이제 브리핑을 들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대만 진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 앞으로가 문제다. 항공 전력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달 전에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뭐 그렇게 뭐 좋은 모습 본 게 아니라 좀 퇴보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 대만군의 뭐 육해공 전력이 특히 해군 전력은 말도 못하고 또 노후화돼서 과연 이 노후화된 그 함정, 호위함 가지고 이 침공군을 맞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 수준이. 그 10년 사이에.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대만이 양안 사태가 전쟁으로 일어나면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논조의 얘기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작년 뭐 봄까지만 해도 대만 훈련 열심히 한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좀 불안하다. 해가 바뀌면서 보니까 불안하다. 과연 이게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러우 전쟁처럼 일단 침공을 당한 상태에서 저항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뺏기지 않겠나. 그러면 그게 또 지루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왜냐면 일본 자위대에 탄약이 들어올 수 있고 미군 통해서 미군이 또 일부 특수부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군이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좀 지루한 전쟁이 되겠지만은 뭐 그것도 오히려 나중에 이제 지루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만은 그래서 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중국군이 하여튼 상당히 강대해졌다. 그 사이에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상당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는 거. 대만을 향해서 중국군이. 그러니까 미국까지 포함하면은 얘기는 또 달라지는데 일본 자위대라든지. 대만 하나 놓고만 봤을 때는 지금 들어가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점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태를 보고 있어요. 대만 고위 장성이 한국 함정을 폄하하는 일도 있었다던데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 인터넷 블로거 중심으로 나왔던 얘기고 그것보다는 이제 공군에서 나오는 이제 얘기를 제가 직접 접해보니까 반대로 대한민국 공군이 1960년대 중반에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참전을 할 때인데 대만이 우리 군사원조를 우리한테 많이 했습니다. 그 미국이 준 수송기를 대만군이 사용하다가 또 신형 수송기를 받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승인이 따라야 됩니다. 미국의 통제하를 받기 때문에 그 원조한 물건들은 그걸 우리 한국군한테 공군한테 줘요. 그렇게 들어온 수송기가 꽤 많았어요. 그러던 시절에 60년대부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았다고 봐야지. 군사원조를 미국이 승인하에 대만한테 받았다는 거. 그 수송기들을. 그 최근에 밝혀진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1975년 이후에 K방산을 시작을 하면서 요즘 말하는 그래서 울산급 얘기까지 된 게 반대로 이제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를 한 거는 1992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울산급 호위함이 지금 딱 2척이 남았는데 해군에 이게 일본함이 지금 한강에 갖다 놓은 게 함인데 그 함정들이 1980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80년대 전체 기간 80년부터 89년 사이에 그러한 얘기들이 오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맺으면서부터 얘기는 아니고 그 전 얘기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와전이 되면은 90년대도 얘기가 있었던 거로 이게 연도가 혼용이 돼서 나올 수는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울산급 호위함이 화력이 상당히 좋았던 그다음에 그 시절에는 이제 함대함 미사일이 상당히 유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 화력이면 함대공 미사일이 없어도 충분히 대단한 화력을 가진 어떤 이 호위함인데 2,000톤 미만의 만재 배수량이 쓸만한 거였죠. 당연히 대만 해군도 미국의 어떤 군사원조를 이제 받으면서 유지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기어링 그 구축함 3,000톤대 구축함이 주력이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 해군도 미국이 군사원조 해준 기어링급이 주력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장비가 비슷한 상태에서 우리는 또 울산급이 추가됐으니까 당연히 대만에서는 그거를 받으려고 이제 사오려고 했겠죠. 그럼 똑같은 체제가 되니까 그 시절에는 노후화된 그 미국이 넘겨준 함정들 그게 너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한때 얘기는 있었다. 근데 그 시기를 정확히 80년대로 봐야 되지 그게 뭐 90년대 중국과 수교한 상태에서 그 정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뒤로 지금의 잠수함 기술자들을 우리한테 데려가듯이 뭐 그 정도의 야사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한테 타진한 거는 80년대 중반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상. 그래서 거꾸로 이제 교류가 많았었죠.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만약 한국이 대만에 본격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한중 미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양국 간의 무역 교류를 하기 때문에 군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 기반 그 자재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수출하고 그들이 살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완성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은 뭐 이란도 그렇고 뭐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군도 그렇고 관련된 그 컴포넌트나 자재들을 살 수는 있죠. 그래서 완성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함이 나왔는데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지금 초기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와서 얘기 나오는 게 상당 부분 기여한 게 대한민국의 옛날 대우 DSM이 잠수함을 실무자들 했던 퇴직자들 중심으로 그쪽 건너가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컴포넌트 같은 거는 뭐 독일제든지 여러 가지 유럽제를 부분 이제 사올 수는 있으니까 부품으로서 사가지고 모아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거는 그걸 주도한 거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그거는 개인의 일탈이다. 개인 문제, 개인의 어떤 직업으로서 간 거기 때문에 정부와는 무관하다. 철저하게 이제 그걸 해명을 이제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유형과 그런 형태로서 대만의 무기 수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진짜 뭐 소총이나 눈에 띄는 그런 무기가 아닌 간접제로서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까 그중에 어떤 차세대 뭐 제품들, 뭐 컴퓨터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휘통제용으로도 컴퓨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개량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수출이 아닐까. 일반 정식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 수출은 없다는 거, 할 수가 없다는 거, 중국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금 중국 가 있는데 말이 안 되죠. 지금 오랜만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 거의 8년 만이라는데, 그런 걸 다 중국에서는 다 이제 검토 따져보고 해보니까 문제 없으니까 오라고 하겠죠. 좀 가까이 지내보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과 이간질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필요한 부분을 계속 자기들이 취해야 되니까, 뭐 교류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안보 측면에서도 아직은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대만에 뭐 내놓고 판다, 그거는 생각할 수 없다는. 옛날에 뭐 과거 사례는 그때는 대만하고 국교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얘기고, 그 관계는 뭐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때부터 뭐 쭉 내려오는 거니까, 뭐 중공이 이제 탄생한 1949년 때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직접적인 무기 수출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 전에 이제 미국이 실행했던 작전을 비교해 보면은 단기적이고 실제적으로 깊숙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여러 국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 후속 작전, 그것도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것도 무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효율성을 가지고 이번에 작전을 실행하지 않았나. 준비도 이제 상당히 치밀하게 했죠. 카리브 해 쪽에 이제 해군, 해병대 전력을 다 깔아놓고,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뭐 곳곳에 군사기지를 갖고 있고 그거를 상당히 잘 활용한다. 예를 들어서 푸에르토리코가 좀 변방이었는데 관보다 못한, 거기에 모든 전력을 갖다 배치해놨잖아요. 거기에 공항, 기지를, 그다음에 주바인군 형태의 부대를 다 전부 다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능력, 미국은 아직도 군사력 측면에서 전 세계에 깔아놓은 군사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는구나. 우리 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지만은 그런 측면을 좀 많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효율적인 군사력 사용,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지금 주한미군을 개편할지,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제 견제할지를, 그런 면에서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는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군사적으로 더 긴밀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객관적으로 그냥 중간 측면에서 보면은 현 정부가 일단 그거를 더 현명하게 잘 하고 있는 걸 보이고, 그래서 뭐 이거는 외신의 큰 뉴스로서 잠시 이제 좀 쇼킹한 뉴스로서 뭐 좀 가라앉지 않을까. 첫날은 이제 쇼킹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석유를 어떻게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게 아마 이제 경제 뉴스로 많이 이제 국제 뉴스로 나올 것 같습니다.